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3학년 이제 첫 강의로서 법사상사를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좀 펴주실래요? 교재를 펴주시면 없는 분은 그냥 들으세요. 지금 출력문 하는 게 아니니까 교재를 펴보시면 차례를 보세요. 차례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1장이 나오죠. 1장에서 우리가 16장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1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장 해가지고 이제 현대 법사성서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1장부터 오시면 지금 우리 그 강의록하고 교재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마 느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출력물에 보면은 1회, 2회, 3회 횟수라는 말 써요. 거기 보면. 그리고 장이 밑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1회, 2회는 강의록에 대한 횟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회를 강의록에 있는 15회를 하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순서는 똑같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회가 무조건 1강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장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장하고 2장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그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2회 보면은 이제 3장이 나오고 3회 보면은 이제 4장이 나오고 이런 식이어서 첫 회는 이제 1장하고 2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구분해서 좀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3회까지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4장까지 하게 되는 4장.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1장에는 법사성사에 대한 이제 서설을 이제 들어가게 되고 2장은 이제 그 기원을 얘기하게 되고 3장에서부터 이제 고대 이제 법 철학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폴리스하고 이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4장에서 보면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제 스토아 학파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5장에서 보면은 5장에서 보면 이제 중세 철학자들이 나와요. 중세 철학자가. 그래서 아고스티니우스하고 아퀴누스하고 6장에는 이제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7장은 르네상스 시대에 있는 이제 법사성사가 나오고 8장에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스페인에 있는 스콜라 학자들이 또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중세입니다. 중세.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 이제 근대가 나오는데 영국의 법사성사, 그 다음에 스피노자하고 독일 계몽주의, 그 다음에 몽기스트하고 루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칸트 헤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그 역사법 학파하고 이제 공리주의가 나오고, 14장에는 자유주의하고 이제 사회주의, 그 다음에 15장에는 민주적 법사성사하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적 법사성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법사상 해가지고 이제 이 법사성사 책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역사 순서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서양사죠. 서양사를 좀 아는 분들은 좀 이걸 접근하기가 좀 쉬워요. 역사적인 배경이 같이 깔려가기 때문에 그죠? 배경이 항상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서 이걸 이제 교재를 보다 보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막 이제 또 혹시 서양사가 좀 뭐 이렇게 관심이 없다던가 이랬으면은 이 법사성서 책이 좀 어려워요. 하나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정말. 그리고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생각하면 이거 못 봐요. 그러니까 요번 이 교재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무슨 소리나 하겠는데 우리가 법철학을 이해를 하시면은 좀 접근하기도 쉬워요. 근데 법철학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겠다 싶으면은 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내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 서양사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적인 부분을 이제 특히 이제 동양사보다 서양사다 보니까 서양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 시간이 아니잖아요. 역사 시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 서양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제 조금씩 스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자, 옆에 이제 학습 방법을 보세요. 교재 학습 방법을 보시면
법사성사의 역사를 다루는 이 책은 해가지고 역사란 얘기 나오죠. 이게 서양 역사의 서양사. 그래서 이 책은 법과 관련되어 있는 인류의 정신적 작업을 망라해 보고자 하기에 인류 역사의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다양한 주제를 거론하거나 복잡한 논의를 이루어준다는 점에서는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죠,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고대서부터 이 법철학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근대사, 현대사에서 와가지고의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거론하고 또한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사성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법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실적법에 있는 그 법을 배우고 또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이 법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우리 현대 법이 어느 정도에 적용되어 있는지, 적용이 와 있는지가 느껴지게 돼요. 자,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자료집을 봅시다. 강의록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래라고 나오죠. 법사성사, 이제 서설하고 이제 기원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제 1장은 이제 서설인데 거기서 보시다시피 1절은 이제 이게 법사성사가 이제 법사성사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해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법 플러스 사상 플러스 그 사가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하고 철학, 그 사상, 철학,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역사죠, 역사. 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게 법사성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관용어가 결합된 용어이다. 그래서 법에 대한 또는 법에 관련되어 있는 그 생각의 역사를 말하는데 하나의 학문적 혹은 실천적 영역인 법사상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탐구하고 배울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뭘 하나 예를 들었냐면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루야마 그 마사오라는 이 그 학자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핵심 주제라는 말이 나오는 게 핵심 주제가 그 우리가 얘기하려는 하나의 주제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라든가 교재를 볼 때 교재를 한번 보시면 교재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 보시면 여기에 그 핵심 주제란 말은 없어요. 그죠?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교수님 이제 어떻게 보면 자료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강의록을 이제 만드시면서 이 핵심 키워드를 먼저 주제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풀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려면 이 강의록은 어떤 책의 요점 정리를 한 거에 비해서 100%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교재 내용이 100% 들어가 있지 않고 그 키워드 설명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교재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재의 이 많은 양을 다 요약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 빠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빠져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채워놓을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 정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올리는 건 여러분들이 미리 자료를 내리받기 해가지고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자료 정리를 완전히 다 끝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체적인 걸 반드시 다운을 받으세요. 그 자료를 반드시 다운을 받고 그리고 전체적인 걸 출력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출력문을 나눠 드리는 것도 자료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출력문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프린트로 이제 개인적인 프린트로 이제 출력하시는 분은 반드시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제가 정리한 부분을 끝까지 가지고 계시지 말고 제가 이제 편집이 끝난 자료를 최종적으로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출력문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좀 번거롭더라도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과목마다 조금씩 달리 얘기하는데 이 법사성사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먼저 요 자료 정리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제가 분석을 하면서
교재에서는 있는데 교재는 있는데 이 강의록에는 없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교재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편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남는 편집된 자료는 많이 이제 더 붙여지겠죠. 기출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게 웬만하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편집을 할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다시 이제 그 강의록을 좀 오십시오. 강의록 가보시면 핵심 주제 1을 보면 사상사에 대한 유형을 학설과 지성과 정신이라고 이제 구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이 학자분이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이제 법사상사의 유형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학설과 지성과 이제 정신이라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보시면 자, 사상사를 학설사 중심으로 파악하게 되면 일단 학설사 중심으로 파악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교리사나 이론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정한 학문 분과에서 이론의 발달사 이게 다 역사입니다. 역사 발달사를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명한 인물, 철학자가 되겠죠. 저명한 인물들의 저자에 대한 탐구를 위주로 한다. 그래서 법 철학사나 법 사상사는 법사상사는 대체로 이 학설사 이러한 수준에서 법 철학의 이론이나 법의 일반 이론에 대한 변천사를 다루게 되고 철학자에 대한 사상사와 법학자에 대한 사상사를 나누어서 다룰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학설사입니다. 학설사. 그리고 이제 지성사는 이제 법사상사를 지성사 중심으로 이제 파악하게 되면 특정 인물의 관념이나 사상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그 철학자에 대한 관념이나 이 관념이나 사상에 대한 사상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권이나 어떤 시대에 두루 통용되는 특정한 관념들을 추출하고 그것이 다른 관념과 결합하고 이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합되고 나눠지는 그런 과정에서 그 관념의 기능 방식의 변천을 탐구한다. 그러니까 인물의 관념과 사상이 아니라 그 인물 중심이 아니라 어떠한 지금 어떤 문화권이죠. 아까 전에 고대, 중대, 근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때마다의 그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권에서의 그 시대에 통용되어 있는 관념을 추출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합하거나 나눠지는 그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관념에 대한 기능 방식의 이 변천 이걸 탐구하는 게 결국은 지성사입니다. 지성사. 그래서 여기에서 인물의 관념과 사상이 이게 인물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문화권과 시대적인 배경 거기에서의 관념을 추출한다는 거죠. 그 관념을 추출해서 그 관념의 기능 방식에 대한 변천을 탐구하는 게 지성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상사를 보면 사상사는 곧 정신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대 정신을 의미하는데 철학적인 해석학에서 딜타이라는 이 부분부터 이제 기원이 되어 있는데 자, 정신은 보시면은 특정한 시대 또는 특정한 문화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 마루야마라는 이분은 한 시대에 있는 정신적 전체를 구조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시대의 여기서 한 시대의 정신적 전체를 구조로 하는 것이 정신사로 보시면 됩니다. 사상사. 예, 사상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대 정신을 시대 사상적인 종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설사와 지성사와 사상사로 이렇게 유형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법사상사는 이제 어떤 유형의 사상사를 의미하는 건지,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본다면은 우리는 학설사의 탐구를 바탕으로 세 개 중에서 학설사 다시 보세요. 학설사를 보시면 학설사는 이렇게 돼 있죠. 특정한 문과 학문의 분과에서 이론의 발달사를 다루는 것인데, 그죠? 어떤 법 철학사와 법 사상사의 전체적인 걸 다루는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성사를 농구하거나 정신사의 함의를 끊임없이 교차하고 전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중심을 가져가되 그 철학자에 대한 고의적인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변하는 거를 그 변함에 따라서 시대를 변하면서 문화도 바뀌게 되고 그 문화가 변화되면서 그 그러니까 철학자들이죠. 철학자의 사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고 그 철학자에 대한 그 사상이 변화된 것이 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철학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법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연관관계를 생각을 하셔야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신 분은 이번 기회에 이걸 좀 이해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 기말 시험 볼 때까지 좀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배우시는 법철학이라든가 법과 사회라는 이 두 과목이 좀 쉽게 접근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 법사성사를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기말 시험에 패스만 해야 되겠다. 패스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법철학이라든가 그 법과 사회는 또 어려워져요. 그때 가서 또 공부합니다. 연결 지어서 공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학설사를 기반으로 두고 그 밑에 지성사의 농구와 정신사의 함의를 계속 교차하고 전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사선서를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이제 나온 거 보면, 자, 이제 먼저 사상사 그 자체가 견지해야 될 미덕과 사상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미덕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보면은 아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밀한 고증, 자, 그걸 체크하셔야 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밀한 고증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이론에 대한 체계적 고려. 세 번째, 전후작용에 대한 연관에 대한 정확한 측량. 네 번째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있어서 부단한 시선에 대한 왕복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균형 감각. 거기다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요거 꼭 체크해야 돼요. 정치적인 균형 감각. 그 시대적인 거죠. 정치적인 균형 감각은 그 시대의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의 정치도 우리가 제가 헌법에 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최상의 법인 헌법은 정치적인 색이 굉장히 강한 법이에요. 그게 지금 최고의 법이라는 거죠. 그 모든 나라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헌법은 이 정치적인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사상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나이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밀한 고증,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선후작용 연관에 대한 정확한 측량, 그리고 현재와 과거 사이에서 부단한 시선 왕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어떤 중심으로는 역사적인 상상력으로. 역사적인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는 그 고대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냥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를 이해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곧 법사성사를 공부하는 하나의 관점이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좀 편하고 좀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핵심 주제를 보세요. 핵심 주제를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보면 자, 법사성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겁니다. 경계하는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추구표고 두 번째는 소구표예요. 자, 밑에 이제 답변을 보세요. 밑에 보시면 그런 거 보시죠. 사상의 추구표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 사상의 소구표를 꺼리낌 없이 강요하는 것. 보세요. 추구표에 대해서 현재 시대에 대한 모욕. 그 다음에 그 소구표에 대해서는 과거 세대에 대한 치욕.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법상사를 배우는데 반드시 두 가지는 경계를 해야만이 됩니다. 그걸 반드시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법사강사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얘기죠.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적인, 절대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보라는 거지, 비교. 예,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 보면서, 고찰의 역사적인 거를 고찰하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법사상사의 이제 분류를 보시면, 자, 분류를 보겠습니다. 법사상사를 이제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보시면, 자, 이제 먼저 선입견 또는 선이해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선이해를 교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성활동을, 일종의 해학적인 순환적인 공동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학적 순환작업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학적인 순환관계. 우리는 계속 그 순환관계에 대해서 상대적인 역사적인 고찰로 우리는 이제 법사강서를 이제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바로 배우지만 오늘 뭐 잠깐 이제 건들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자연법론이에요. 자연법론. 그 자연법론과 이제 법률 실정주의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분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도 이제 고대 자연법이 이제 근대 자연법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분류 기준은 법철학과 법사상 등 기초법학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법사상사의 핵심을 완전히 포착할 수는 없다. 이런 걸 가지고는 법철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사상사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포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한계와 오용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반대하거나 단정하는 이런 태도, 이런 거를 갖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사상사에 대한 그 역사, 그다음에 그 시대적인 배경,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관점,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철학자 나오죠. 브로우에 대한 구분법을 보면 위로부터의 자연법과 아래부터의 자연법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데, 개념이 자연법을 하나 두고 하나는 위로 보고 하나는 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 의해서도 또 보는 브로우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개념하에서 입장 하나로 인류 전체의 정의를 가져다 줄지라도 누군가를 믿었다면 그것은 경건한 신앙이거나 희망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들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사상사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제 배우게 됩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제 배우기도 되고요. 그것도 시대적인 것 가지고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문화도 굉장히 무시 못하죠. 정치적인 그런 문화도 이제 무시 못하는 거고. 자, 세 번째 이제 주제를 보자고요. 세 번째 주제를 보시면 법사상사에 대한 분류에서 중요한 분류 중에 하나가 국가와 법, 국가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성되고 그것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논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법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국가가 있지는 않았지만, 고대에 국가가 있지는 않았지만, 현대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국가라는 것의 생성과 성격, 법에 대한 생성과 성격은, 많은 연관을 가져가요. 연결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국가와 법에 대해서 이제 생성과 이제 성격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자, 이런 겁니다. 법이나 국가를 인간적인 기획의 결과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자생적인 질서로 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바로 나오겠지만 이제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 자생적인 질서로 보았다. 이거는 어떤 이제 자연법에 대한 내용들이고, 인간적인 기획의 결과물이다. 이거는 실제법이죠. 인간이 만든 법.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법을 인간의 작품으로 보는 사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적인 함축에 지나거나 국가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광범위하게 개혁하려는
지향점으로 지향점으로 지내는 데 비해서 사회 질서에 대한 광범위하게 개혁하려는 데 비해서 법이나 국가를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생적이거나 그리고 어디 높은 데서 주어진 신적인 거죠. 어떤 높다는 거는 어떤 하늘 신적인 데에서의 주어진 질서로 이해해가는 경우에서는 새로운 개혁이나 혁명을 조롱하고 입법자에 대한 권위를 상대시키는 데 일수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적인 관점하고 역사주의적인 관점이 서로 대립되는데 그 한 예를 보면 오늘날에서 사회민주적인 법 모델과 신자유주의적인 법 모델이 그러한 분류에 대해서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곧 계몽주의적 관점과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였지. 예, 관점에서 나눠져 있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법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신자유주의적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 많이 이제 작용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류를 배치해 볼 수 있는데 국가를 기계로 보는지 아니면 유기체로 보는지 아니면 또는 개인을 이기적인 존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존재로 봐야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국가와 법의 목적을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이런 문제와 많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체적 사상은 전통적인 사회에서 지배적인 사고방식이었지만 20세기에 와서는 파시즘과 나치즘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죠. 극단적인 폐해를 목표한 바에 의해 가지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어떤 궁극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파시즘의 경험을 겪지 않는 북미입니다. 여기는 파시즘을 겪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자유주의와 공통체주의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걸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선 자유주의와 이제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 역시 진보와 보수의 도식화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적이기보다는 평등주의적인 공동체주의로 존재할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관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류 위에도 다음 같은 분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상적인 공동체가 현대적 질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질서라고 파악하는지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문제된 사상이 현대 유지론과 개혁론이라는 거죠. 현상 유지론과 이제 개혁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론적 개혁론인가 아니면 낭만적 반동인가 이를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격변기에서 사상이 이런 식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본다면은 법사상사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가 이제 다양한 분류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강에서는 이제 법사상사의 이제 기원을 봅니다. 넘겨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2장에서 보시면 법사상사의 이제 기원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보는 게 이제 법과 이제 법사상사 보는 겁니다. 법과 법사상사를 보시면 그 내용에 이제 법하고 법사상사를 쭉 설명했는데 이제 그 우측에 보세요. 뭐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법사상사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이제 현재 우리에게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법사상이든지 아니면 비교의 중요점을 갖고 있는 법사상사 아니면 흔적으로 남아있는 유물의 가치가 있는 법사상 또는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법사상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해요. 이런 거는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정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다음에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일부분밖에는 우리가 탐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을 인류의 문명 발달사에 따라서 각각 문명들에 대한 사상과 법제도 그다음에 법사상 방금 얘기했죠.
인류의 문명에 대한 발달사에 따라 가지고 발생사에 따라 가지고 그 사상과 법제도와 법사상, 이거를 하나로 봅니다. 이걸 그렇게 해서 서로 상의하면서도 독특하고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법사상 탐구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또는 독단적으로 한정되는 것은 항상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파악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 책은 우리에게 이제 좀 가까운 법사상서에 한정해서 이제 논의를 전개하는 한계를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서양의 법사상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결국 뭐가 빠졌어요? 동양사가 빠졌습니다. 동양사가 빠지다 보니까 그거를 무시해서 뺀 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해서 뺀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서양의 법사상서를 이제 다루게 되고, 그 이외에 법사상서에 대한 발달과 발생과 발달에 대한 역사,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의미,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비교법하고 법제사라는 다른 학문 영역에서 이제 보라는 겁니다. 이제 맡기겠다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탐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그 교재는 동양 사상은 안 들어가 있고, 이제 서양 사만 이제 들어가 있다. 서양의 법사상사만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제 그 고대 자연 철학에 대한 사상을 보면 이제 조금씩 접근해 들어옵니다. 고대 자연 철학이에요. 고대 자연 철학을 보시면 저 밑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몇 가지 밑에 봅니다. 중간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신적 과정을 전제해야 된다. 그 정신적 과정, 이제 철학적 과정을 전제해야 되는데, 요걸 먼저 전제학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체크해 봅시다. 첫째 보시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되었을 거라는 걸 가설을 두지 말고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것에 대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러한 것에 대한 공통점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유사점, 그런 것들이 어떤 근원에서 기원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자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철학적인 관점을 보는데 반드시 가지고 있는 전제라는 겁니다. 자, 순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존재했고,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변화되는 과정들에 대한 공통적인 것을 또 발견하고, 그러한 공통적인 발견된 것이 근본적인 그 유사점이 어떤 근원에서 기원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함으로써 이러한 그 철학적인, 정신적, 아니 또는 철학적인 과정을 우리는 이제 겪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게 이제 순서적인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핵심 주제를 보면 고대 자연 철학자에 대한 의의가 나옵니다. 이제 고대 자연적인 철학자 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교재 1강입니다. 1강. 그 방송 강의록 1강입니다.